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요. 청와대를 시작으로 해양수산부를 거쳐서 국회의원 보좌관까지 한 30여 년 정치계에서 내공을 쌓은 분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초선이시죠. 한마디로 경력직 신인이신데요. 부산에서 나고 부산에서 자란 부산 토박이 국민의힘 김익원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잖아요. 네네. 의원님, 제가 지금 경력이 30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처음 시작이 청와대로부터 시작해 묵직한 출발을 하셨고 근데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경력도 오래 쌓으셨어요. 정치에 어떻게 입문을 하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어릴 때부터 정치하겠다고 꿈을 꾼 건 아니고요. 예. 박관용 의장님이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신데 대학 때 그분 선거운동 도와주러 간 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정치를 한 셈이 돼버렸습니다. 예. 되게 일찍 진로를 찾으셨는데 그럼 대학생 시절에 처음 느껴봤던 정치의 맛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정치의 맛을 알았겠습니까? 네. 그 선거운동 하면서 선거운동이 우리가 20대 때 꼭 해봐야 되는 게 선거운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인생의 썬맛, 매운맛 다 봤죠. 뭐 특별히 말하자면 색깔로 표현하면 빨간 맛. 빨간 맛. 매운맛? 진짜 매우셨나 보다. 근데 의원님은 지금 빨간 맛이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그 이상이었을 것 같은 게 정치 입문을 그래서 청와대로 하신 거잖아요. 청와대로 들어가셨다고 해요. 어떻게 그렇게 센 곳으로 먼저 들어가셨을까? 그러니까요. 그게 제가 운이 좋았습니다. 제가 도왔던 그 박관용 의장님께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셨습니다. 그 오래전이죠. YS 그렇죠, 문민정부 그렇죠. 시절이니까. 예. 그때 이제 저를 좀 눈여겨보셨는지 넌 오너라. 그래서 거기서 일약 제가 청와대 기획조정실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기획조정실 예. 핵심 부서로 가셨네요? 그건 참 운이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뭐 29살은 간 넘어갈 때니까. 예. 제일 처음 보직이 지금 생각나는데 오늘의 대소사를 챙기고 대통령과 비서실장 두 분이 첫 대화 소재를 제가 발굴해서 그걸 서로 작성해서 실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었던가요? 근데 그게 뭐 대한민국 최고의 군부 두 분이 예. 뭐 오늘 FTA가 어떻고 뭐 세계 경제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첫 마디는 뭐 각하 오늘은 단오 날인데 뭐 예전에 우리 여자분들이 뭐 창포에 머리 감고 이렇게 가볍게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 소재를 제가 발굴해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어찌 보면 뿌듯했습니다. 그때도 내가 만든 그렇죠. 어떤 이 문서가 예. 우리나라 최고본부의 사람 두 분이 첫 대화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화의 물꼬를 트는 네. 에피타이저 요리를 만드셨군요. 에피타이저. 예, 뭐 그것만 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이제 기획조정실이라는 게 우리나라 각종 현안들을 예. 그 각 부처에 전달하고 거기서 또 피드백을 받고 조정하고 갈등을 통합하고 뭐 이런 걸 했고 저는 그 말 속에서 뭐 복사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뭐 그런 거 했죠. 정치를 어떻게 보면 제대로 배우신 거예요. 뭐 어찌 보면 처음을 너무 센 데서 배워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됐습니다. 예. 평생 살아가면서 아주 그렇죠. 좀 두려움도 없어지고요. 자신감도 생기고 네네. 또 뭐 정치특보실로 또 예. 가서 정당과 국회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하는 역할을 했어요. 의원님께서 20여 년간 보좌관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께 붙여진 별명이 뭐 보좌관계의 베테랑, 또 요즘 시쳇말로 보좌관계의 고인물 네, 이렇게 평가를 받으시는데 그 의원님께서 보좌관이 극한 직업이다라는 말씀을 네네. 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보좌관들한테 좀 잘해 주십니까? 그건 제 입으로 하면 제 잘못밖에 안 돼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좌관이라는 게 극한 직업 맞습니다. 이게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그 가을 정기국회가 열리면 100일간 국정감사, 그다음 법안 처리, 예산. 저는 20몇 년을 거의 국회에서 제야의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동물국회라 그래가지고 늘 극한 대립을 그렇죠, 했었어요. 그렇죠. 가을 단풍놀이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저는 보좌관 하면 그냥 슈트 입고 멋있게 막 느낌 있게 그냥 막 멋있게 일하는 분들인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가 봐요. 그건 아마 TV나 영화에서 너무 미화시켜서 그런 것 같고요. 예전에는 정말 좀 보좌관들이 소위 우리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예. 근데 최근 한 10몇 년 전부터는 보좌관들이 거의 석박사급이고 변호사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이야, 그렇고 그러시구나. 전문성이 굉장히 강화됐고 매일 내가 하는 일이 매일 뉴스에 나오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국가 정책으로 네, 반영이 네. 되고 법안으로 반영이 되고 한편으로 수터 이상의 어떤 멋진 그런 면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 활동도 해야 되고 민원인도 만나야 되고 예. 지역에서 학생들 노인들 오시면 국회 관광 가이드도 해야 되고요. 뭐 그야말로 팔방미인이셔야 다 해야 되네. 됩니다. 예, 다. 예. 그러니까 힘들죠. 사실. 극한 직업 맞네요. 그 의원님 보좌관 시절에 뭔가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그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이고, 한두 30년 개만 동안 에피소드가 소개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꼽아주시면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네. 이 이야기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원을 모시고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조수석에 타고 뒤에 의원님이 계시니까 예. 가시면서 뒤에서 한마디 하십니다. 제가 주로 경상도 의원님들을 이제 예. 저기 먹고 유능한 보좌관은 그건 답을 해야 됩니다. 아, 저건 이번에 뭐 레미안에서 새로 만든 뭐 몇 세대짜리 아파트고 어떻고 저떻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다 하셔야 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언제 그렇죠. 먹으라고 나올지 예, 모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무조건. 근데 그 답이 나옵니다. 좀 지나면. 그 다음에 뒤에서 또 한 말씀 하시죠. 그거 전화 대봐라 그러시거든요. 전화 대봐라. 거기가 어딘지 알고 저는. 그러니까요. 바로 찾아서. 근데 그게 가능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좀 전에 어떤 보고를 받았고 그 맥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 덧붙입니다. 예, 뭐 산업부의 누구 장관님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럼 장관님 누구십니다? 또. 그런데 의원님은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하셔서 지금 초선이 되셨는데 사실 기회가 더 일찍 왔어야 되지 않을까 의원님 같은 분한테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이번에 초선이 되셨단 말이에요. 어떤 기회와 계기가 있었던 제가 건지. 이건 참 간 말인데 예. 제 보좌관 시절의 별명이 의원급 보좌관이었습니다. 예. 저 듣기에 따라서는 금방진 이야기일 수도 아니 있는데 의원님들이 제가 한 이야기는 민망하셨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 오히려 더 의원 같은 또 보좌관일 수도 있잖아요. 잘 모르는 걸 알아서 챙겨주시니까. 그러니까. 그건 너무 자화자찬 같은 이야기라서 예. 그렇고요. 이제 제가 경험이 쌓이고 두루두루 청와대 뭐 정치특보실, 기획조정실, 그다음에 뭐 또 여러 의원님들, 그다음에 나중에 해수 장관정책보좌관도 하고 예. 그 변호사실에 사무장도 좀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사법, 입법, 행정을 뭐 두루두루 청와대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별명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네. 의원님을 앞서서 경력직 초선이다 아니면 이제 의원급 보좌관이다 이런 것들이 그냥 한마디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김희곤 의원님께서 이제 추천하신 인생책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인데 정권 중에서 저희를 위해서 특별히 꼭 집어주셨어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편 4, 5편에 걸쳐 있더군요. 네네. 요것을 인생책으로 이제 꼽아 주셨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해서 좀 많이 낯설었거든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셰익스피어의 비극 중에 줄리어스 시저와 동일한 인물이더라고요. 맞아요. 로마 쪽 발음으로 율리우스 카이사르. 예, 카이사르. 예, 카이사르군요. 이 책 어떤 책입니까, 허위평론가? 예, 이 책 90년대와 2000년대 예. 한국 독서계를 주름 잡은 베스트셀러였죠. 맞아요. 예. 이 저자인 시오노 나나미가 1960년대에 이탈리아로 건너가서 고대 로마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자신의 견해를 녹여낸 이 책을 쓰게 됐는데요. 1992년에 출간이 됐고 2000년대에 종간이 됐는데 무려 15권의 책으로 이 로마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 평설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읽는 재미가 상당히 크고
무엇보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같은 영웅에 대한 이야기에 또 심취해서 읽어볼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네. 저는 또 김일곤 의원님이 이 책 추천하셔서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아, 의원님 어떻게 이 책을 인생책으로 추천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책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 3,000권 정도. 정말요? 예, 제가 이사 갈 때 책 때문에 이삿짐 센터에서 그 비용이 한 배로 오르는 정도로 책을 많이 갖고. 책이 엄청 무겁거든요. 예, 무겁습니다. 집을 고르는 기준도 책 꽂을 데가 있나 없나 뭐 이거 보셔야 되고. 사실은 그건 아니고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선정해라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이거 뭘 하지? 이 많은 다 책 중에. 아까운데 예. 다 좋고 네. 그래도 지금 시대에 맞고 아, 또 우리가 전환기에 있고 지금 새로운 대통령도 뽑아야 되고 과연 우리한테 어떤 지도자가 필요할까? 예. 그런 차원에서의 지성과 통찰력을 갖추고 감성, 그다음에 작가적인 또 어떤 능력 이런 걸 고루 갖춘 이런 카이사르 같은 사람을 한번 세상에 다시 한번 내보여서 사람들한테 올바른 지도자를 뽑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어렵게 선정했습니다. 어떤 로마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예.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 김익원 의원님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율리우스 카이사르. 저희는 평화를 사랑한 로마인 이야기라고 뽑았습니다. 아마 카이사르를 지칭한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참 의문이죠. 저희가 이야기를 풀어나가다 보면 이 의미를 또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뜯어보겠습니다. 서민주의 정책.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귀족 아니었습니까? 귀족이었는데 서민주의 정책을 폈다는 것도 좀 굉장히 특별한 일이네요. 이 로마 같은 경우는 원로원이라는 의회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원로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언설들 또 회의록은 예. 잘 공개가 안 됐어요. 또 원로원 같은 경우는 일종의 회원제 클럽으로 운영이 돼서 네. 그러니까 특권층이 아니면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정보는 잘 공개가 안 되고 그 그렇죠. 내부에서만 돌기 때문에 네네. 서민들 입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카이사르는 그런 회의록을 다 공개해버립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대단하네요. 귀족인데도.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 행정정보 공개나 청구하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 요즘 우리 시대의 돼 있지 트렌드잖아요. 않습니까? 네. 근데 벌써 2000년도 더 전에 예. 모든 의사록이나 회의록을 다 공개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물론 그 정치적인 의도도 있습니다. 그게 예. 뭐 하나만을 뭐 서민들만을 위한 것보다는 그렇죠. 거기서 원로원의 그 어떤 귀족들이 예. 그 밀실에서 야합하고 네. 자기들끼리 하는 이걸 좀 방지하는 효과도 있었고요. 카이사르라는 인물은 어떤 한 가지 정책이나 하나를 할 때 다만 이 한 가지 목적만을 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석이조 어떤 정책을 펼 때 항상 다각도로 여러 곳에 영향을 끼치고 또 멀리 영향을 끼치는 일들을 해온 사람. 그래서 카이사르가 더 통찰력도 있고 예. 실크하단 말이에요. 바둑으로 보면 네. 바둑 고수들은 이 한 수가 진행되고 나서 다양한 계산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걸 카이사르는 본능적으로 정치적 감각으로 그렇습니다. 예, 다 파악을 했던 거죠. 최소한 5수 앞으로 내다봤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서민주의 정책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투명성을 강화했다는 거 외에도 뭐 의원님께서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그게 이제 일종의 소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 지금도 소통이 가장 큰 화두이기도 한데요. 지금도 불통 때문에 정치인들이 많이 뭐 욕을 먹고 있죠. 정치에서 굉장히 소통이라는 걸 핵심으로 봤다는 네. 얘기인데 의원님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뭐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저희도 그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경청과 공감과 배려 예, 이런 예. 말씀 많이 하는데 저는 경청이 소통을 한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우선 정치를 하는 사람은 사람을 많이 접촉하면서 많이 만나서 많이 들어야 됩니다. 예. 그게 일차적인 소통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저는 어디 가서 연설을 하든 뭐 축사를 하든 대화를 할 때 항상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네. 전에 듣고 싶은 말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소통 아니겠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제가 다양하게 만나지만 그 예를 들어서 뭐 6.25 참전 유공자 어머니들 아니면 우리 각종 보훈단체들, 자영업자들, 뭐 소상공인들 뭐 다양하게 만나면서 그 바람을 정책으로
또 녹여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은 보좌관하시면서 이미 다양하게 그렇습니다. 갖고 계시겠죠. 예. 정책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차근차근 해 나가는 거죠. 예. 저 지금 막 궁금해진 게 있는데 2000년 전인 로마 시대에도 경제 위기가 존재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땠을까요? 있지 않았을까요? 경제 풍년, 위기. 풍년 흉년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경제 위기라고 하는 건 어쨌든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네. 항상 이 자산과 부채의 문제를 가늠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또 그것은 세금이라는 문제로 특히나 불거지게 되는데 네. 카이사르 같은 경우는 이 총독을 지낸 경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갈리아를 정복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 속주에 세금을 내는데 예전에는 보통 10분의 1, 그러니까 수확량의 10개 중에 하나 정도만 이제 내면 된다라는 법률이었는데 네. 카이사르가 그걸 바꿉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징수하는 업자들이 민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민간을 이제 푸블리카누스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재량에 따라서 세금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정액제로 바꿔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예. 예를 들어서 스페인에 속주 총독이 있다 그러면 네. 이 세금을 징세업자들한테 입찰을 합니다. 아, 여기 스페인에서 뭐 10억을 거더라. 네. 그럼 요 10억을 이 사람들이 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정 부분은 자기들 수입으로 주고요. 그들이 어찌 보면 지금보다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적인 방식이에요. 네. 근데 그 나중에는 또 그 폐해가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예 카이사르는 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정액제를 하되 세액을 낮춥니다. 예. 정액제가 되면 부가가치세의 개념이 되는 건데 대신 세액을 낮추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세금의 이 징수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줄인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했던 예. 거고 또 당시에 이제 빈민층들에게 공짜로 밀을 나눠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는데 그 제도를 송고입니다. 35만 명 정도에서 무려 15만 명으로 줄여요. 그래요? 네, 사람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을 것 민심이 같잖아요. 흉흉해질 것 같은데. 네. 근데 의외로 이 불만이 잘 없었다고 해요. 전혀 없습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 복지 정책을 펴면서 아주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예. 필요 없는 사람한테도 주고 줄줄 세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는 걸 막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체 불만이 안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 지금 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는 거냐, 85% 주냐, 아니면 진짜 저소득층 30%를 줄 거냐, 예.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건 사실상 진짜 힘든 사람한테 줬다고 봅니다. 이때 2100년 전에 벌써 카이사르는 이런 걸 다 내다보고 한 거죠. 카이사르가 했다는 정책이 지금도 유효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유효한 정도가 아니고 지금 아주 꼭 필요한 정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의원님 그러면 당시에는 이제 카이사르가 그런 해법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나아지게 했으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굉장히 민심이 이제 카이사르를 좋아했던 인기가 좋았습니다, 인기가 카이사르가 좋았던. 예, 서민들한테.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원님은 어떤 경제 해법을 갖고 계실까도 궁금해요. 경제는 저는 기본적으로 예. 그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예. 물론 대기업이 과도하게 갑질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경제검찰인 공정위도 있고 또 검찰도 있고 또 사회적인 어떤 요즘 워낙 SNS가 이렇게 발달해서 어떻게 고발을 한다든지 또 언론도 있고요. 네.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 어떤 나타났던 이런 것들을 지금에 와서 좀 보더라도 네. 우리 경제의 해법은 시장에 맡기자.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26번인가 정책을 폈는데 집값이 오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공급만 늘리면 집값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과도하게 어떤 정책들을 펴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좀 꼭 필요한 것에 선택과 집중을 좀 하자. 네. 그러면 훨씬 서민들 삶이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카이사르는 본인이 귀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서민주의 정책을 폈다는 거 굉장히 예. 특별한 그렇습니다. 일이고요. 가장 서민적인 정책을 폈고요. 예. 또 서민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았습니다. 네. 그런 분이었고 자 다음 유행어 제조기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는 유행어도 있더라고요. 브루투스 너 맞아. 이게 유행어는 아닐진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예. 카이사르가 만약에
현대에 태어났다 이러면은 카피라이터로 활동하지 않았을까? 아, 또 뭐 다른 그거 것도 해도 있죠. 충분히 먹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주사위는 던져줬다. 아, 이거 네. 카이사르가 한 얘기예요, 이것도? 그렇죠. 그렇죠. 이 내전을 앞두고 루비콘강을 건널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예. 주사위는 던져졌다. 예.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아, 이것도 카이사르. 그럼 아, 내전을 진압하고 나서 네. 그 카이사르가 이 원로원에게 편지를 보낸 네.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말 길게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말하면 베니, 비디, 비치 네. 딱 이렇게 세 마디 맞다. 그게 일단 두 운을 딱딱 맞춰가지고 네. 한 거 보니까 아까 굉장히 명문장가라고 했는데 갈리아 전쟁기인가? 그게 조금 약간 엿볼 수 있는 네, 그런 면모인 것 같아요. 그게 워낙 재치가 있고 예. 문장도 간결하게 쓴 사람입니다. 뭐 말도 뭐 주저리 늘어놓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네. 아주 간결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갈리아 전쟁기를 쓰게 되는데 그 반대파였던 키케로가 이런 말을 해요. 이 책들은 모두 순수하고 미사여구를 싹 뺐다. 그래서 카이사르는 역사를 쓰려는 자들에게 이걸 사료로 쓰려는 작정으로 썼을지 모르겠지만 그 은혜를 입는 자들은 군더더기를 덧붙여 화려하게 장식한 역사를 쓰는 바보들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명하게 역사를 쓰고 싶은 사람들의 의욕을 카이사르가 꺾어버렸다. 그 정도로 잘 쓴 책이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그 명문장이라고 하면 막 표현이 굉장히 고급지고 멋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아주 간결한 문장. 김훈 선생님의 글 네, 같은 맞아요. 그런 약간 느낌이군요. 그 책을 시작할 때 보통은 머릿말도 쓰고 막 서문도 쓰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카이사르는 바로 본론으로 그 들어가요. 다짜고짜 본론으로 들어가 버린 사람. 그러니까 갈리아 전쟁기에도 어떻게 문장을 시작하냐면 갈리아는 전체가 셋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벨가이, 두 번째는 아퀴타니, 세 번째는 켈타이. 우리말로는 갈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냥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거 요즘 스타일인데, 맞아요. 그렇죠? 아니, 갈리아 하니까 좀 잘 모르실 텐데 예. 갈리아는 어디냐면 오늘날 프랑스하고 저 유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가 아주 미개해 있었습니다. 그쪽이요? 예, 그리고 뭐 처칠 같은 사람은 나중에 영국까지도 왔다 가는데 로마가 영국을 지배하지 않았으면 아직도 영국은 미개한 채 있었을 것이다. 정복을 하러 전쟁을 하러 갔기 때문에 침략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로마의 평화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적들이었습니다. 예, 미개정도 예. 늘 넘어와서 예, 예. 침략을 하고 약탈했기 때문에 거기를 안정시키지 않으면 로마 존립 자체가 위기가 올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장장 8년에 걸쳐서 갈리아 전역을 평정하죠. 두세 차례 이렇게 나가면서. 그때 당시에 군단이 가면요. 하루에 군단병이 걸어가는 행군 거리가 있습니다. 예. 뭐 30km. 30km 딱 가면 거기서 무조건 주둔을 합니다. 그럼 주둔을 하면 우리는 대충 뭐 이렇게 안 그렇습니다. 로마 병사는 어떻게 하냐면 딱 군단 기지를 수경지를 막루도 다 세우고 참호도 파고 어머. 그다음에 화장실도 만들고 오. 그리고 포도도 심습니다. 군단 기지를 건설하면 거기에 병원도 짓습니다. 병원도 진짜. 목욕탕도 짓고. 진짜요? 네, 그런 민족입니다. 그때 당시 주둔해서 군단 기지를 건설한 군단 기지가 지금 유럽의 수도인 데도 있고 예. 또 아니면 주요 도시인 데가 있습니다. 뭐 리옹이 어디니 이런데 네네네. 예. 지금 유럽의 프랑스에 특히 주요 와인 산지가 예. 거의 그때 당시 진짜. 심었던 포도 우와. 그 군단 기지 옆이 다 지금 유명한 와인 생산지. 그때 당시 진군했고 뚫은 가도들이 지금 유럽의 고속도로들입니다. 거의. 야. 그때 카이사르가 만든 이 경계가 지금 유럽의 국경입니다. 의원님도 사실 지금 엄청난 장서의 소유자고 책도 많이 읽으시니까 그 정책 후보 토론회 때 예. 명언을 남기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명을 한 적이 없는데 기억나는 거 없으십니까? 아마 카이사르의 영향을 받은 말 맞아. 저도 들어본 것 같은데 뭐였죠? 이기겠습니다. 이기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좀 영향 받으신 거 아닌가요? 이거 패러디 같은데. 제가 저작권료를 카이사르한테 드려야 되겠죠. 그 예. 영향력이 없다 볼 수 없고요. 네. 제가 워낙에 전 15권에 달하는 이 로마인 이야기를 제가 10번 정도는 읽었습니다. 뭐 아마 제 삶에도 녹아 있을 것이고 제 언어에도 다 좀 녹아 있지 않겠습니까?
저작권료가 4, 5, 70년이든가요? 뭐 다행이네요. 저작권은 안 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 첫 출마에 당선되셨어요. 물론 그 전에 경력은 정말 너무나 많이 쌓으셨지만 한 번 나간 선거에서 또 당선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이거를 지역주의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힘드셨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물론 뭐 지역주의 덕을 안 본 건 아닐 예. 겁니다. 한 가지 나쁜 점은 그 세습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박관용 의장님이라는 큰 어른이 계셨는데 그분이 육선을 했습니다. 동네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모신 이진복 의원이 박관용 의장님 밑에 형님이고 이진복 의원이 3선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초선을 하게 되면 막내 동생입니다. 사실은. 우리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박관용 의원님도 보좌관 출신이고 이진복 의원님도 박관용 의원 보좌관 출신이고 저도 이진복 의원 보좌관 출신입니다. 보좌관 3대. 도제가 딱 형성이 된 보좌관 상황입니다. 3대 네. 세습. 그 세습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세습 정치라는 말 들으셨을 때 좀 좀 싫으셨을 것 어떠셨습니까? 같은데. 그때 그 부분은? 이게 세습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TV 토론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반박을 했죠. 예. 세습이란 말은 사전적 단어를 잘 보시면 한 가문에서 직업이나 재산이나 신분을 세습하는 걸 말합니다. 박관용 의장님이 육선을 할 때 다 압도적으로 당선되었고 이진복 의원이 3선할 때 다 동네 구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또 동네 구민의 선택을 받을 거예요. 동네 구민에 대한 모독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이에치카의 그 역사란 무엇인가 책을 보면 현재는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다.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다. 이런 말도 있듯이 우리나라가 잘못돼 가는 게 단절을 시키고 뒤집고 네. 새로운 걸 예.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과거 적폐 청산이다 뭐다. 저는 이게 발전을 저해하는 아주 악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잘해왔던 거는 더욱더 개성해서 발전시키는 게 예. 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떤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아닌가 네.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동네에서 참 주민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봐오셨고 의원님한테 이제 표를 딱 주셨는데 내가 이 현안만큼은 해결해야 되는데 하고 마음에 항상 품고 계신 게 있으세요? 그게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많으시겠죠. 원도심이고 구도심이기 때문에 예. 뭘 하나 하려고 해도 땅도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회적인 어떤 뭐 도로나 아니면 이런 학교 이런 인프라들이 이제 또 필요한데 학교 문제가 가장 지금 현안으로 심각하고요. 그래요? 그렇게 되니까 학교가 인근 학교가 과밀해지니까 학교를 신설해야 되는데 이게 교육부에서 학교 청량제라고 묶어뒀습니다. 함부로 학교를 못 짓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통학로가 과도하게 길어진다든지 아니면 우리 때야 뭐 70명씩 이래 한 반에 있었지만 요즘은 30명만 돼도 과밀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건강공원 재개발이다. 옛날에 건강공원이라는 데가 대단히 인파가 많이 몰렸는데 지금 좀 몰락해 있고 그다음 명장 정수장 이전 문제다. 뭐 서울에 청계천 같은 곳이 있습니다. 온천천이라고. 예. 거기도 좀 새로이 좀 단장을 해야 되고. 뭐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딱 듣고 보면 교육, 문화, 예. 자연환경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 만드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현안. 가장 피부적으로 와닿는 네, 일이니까요.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추진력과 끈기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순간적인 상황 판단력은 어떠신지 밸런스 게임을 준비했는데요. 네. 5초 안에 하나만 그냥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요. 네. 네, 그럼 하겠습니다. 초능력 하나를 갖게 된다면 순간 이동하기 대 다른 사람 마음 읽기. 하나, 둘, 셋. 다른 사람 마음이 이것도 정치에 필요하거든요. 네, 네. 우선 그러면? 정치에도 필요하지만 네. 네. 뭐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사랑하는 사람 마음도 좀 읽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요. 네, 솔직해서 좋습니다. 네. 그 두 번째, 다시 태어난다면 율리우스 카이사르로 태어나기 대 방탄소년단으로 태어나기. 하나, 둘, 셋. 어렵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죠. 그건 정치적인. 저한테는 너무나 뻔하고 쉬운 답입니다. 아, 그런가요?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가기 대 10년 후로 돌아가기. 10년 후로 가겠습니다. 10년 후로 10년 선택하기. 후로요? 이건 좀 특별한 선택인 것 그러게요. 같아서 네.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지나간 과거에 다시 가본들 뭐 하겠습니까?
제가 이왕 정치를 시작했고 또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뭔가를 좀 남겨서 그때 가서 너 잘했구나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럼 10년 후에 세계를 예. 보고 지금 오셔가지고 예, 필요한 걸 한다. 예, 그것도 이 있고. 말씀이시죠. 좋은 것 같아요, 그거. 그게 더 나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과거 가본들 뭐 아, 그렇네요. 네. 자, 평화를 사랑한 로마인 이야기 세 번째 차트 떠보겠습니다. 벽시대. 네. 정말 이 카이사르의 시대는 개혁의 시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게 모두 카이사르의 머릿속에서 나왔다는 게 좀 놀라울 따름입니다. 네. 이 당시 로마에서는 이 권력자가 공공 건물을 이제 기증하는 게 이렇게 관습처럼 되어 있었어요. 근데 카이사르도 자신이 통치권을 가지면서 나도 공공 건물을 하나 지어서 그냥 기부해야지 정도가 아니라 네. 아예 도시 전체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일념으로 거의 재개발에 가까운 일들을 추진해 나갑니다. 네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예. 이 통찰력을 카이사르가 갖고 있었다는 방증이기도 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달력을 또 새로 제정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태음력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 태음력이라고 하는 게 1년을 355일로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절과 달력이 안 맞는 거예요. 윤년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카이사르가 예. 이 연구자들을 다 모아서 예. 이 달력 다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태양력을 만들어요. 그거에 이때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365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그 당시에 정립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평화를 사랑한 로마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부분도 좀 짚어야 될 텐데 정적에 대해서 굉장히 포용적이더라고요. 뭐 카이사르는 첫째 관용 네. 클레멘티아라는 관용의 카이사르라고 그러죠. 예. 지금 보면은 막 독재자라는 이미지 때문에 다 정적을 숙적하고 전쟁을 많이 치러서 이 평화를 사랑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전쟁을 하면서도 침략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고 보기보다는요. 로마라는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 잠재적인 적들을 좀 평정해 놓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때 당시 카이사르가 배치한 군단들이 그 로마 제국이 끝날 때까지 그 군단 병력을 거의 유지시켰습니다. 그대로. 대단한. 더 이상 늘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제국이 더 늘어나도 네, 네. 그렇게 평화를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한 거죠. 지금 방금 여러 가지 열거하셨는데 아마 다 하시려면 오늘 밤새 이야기해도 맞습니다, 맞아요. 그 정도로 엄청난 일들을 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수도 문제, 상수도. 예. 그 로마에 가면 수도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 문제가 제일 심각했는데 로마 시대 집집마다 수도가 다 들어갔습니다. 우와. 그 옛날 2000년부터 이야. 청소 문제. 나중에 뭐 이건 재정치도 넘어갑니다만 과부 재가를 하니만이 애를 몇 명 낳아야 되느니 뭐 온갖 사회복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손을 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의원님이 이제 인생책으로 이걸 택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권의 카이사르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의원님이 가장 심금을 울린 구절을 좀 읽어주시면 네. 아, 그거요.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이었을지. 모든 인간의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조국에 대한 사랑이다. 부모에 대한 사랑의 소중함은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당연하고 아들과 딸, 친척, 형제 그리고 친구에 대한 사랑도 친애의 정을 베풀어 준다는 점에서 인간에게 소중한 사랑이면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랑조차도 모두 조국에 대한 사랑에 포함되는 것이다. 조국이 필요로 한다면 그리고 조국의 필요를 위해 그대에게 떨쳐 일어나기를 요구한다면 조국에 한 목숨 바치는 것을 망설일 시민은 없을 것이다. 너무나 많지만 예. 이 부분이 카이사르가 저토록 헌신과 노력, 열정을 바친 가장 액기스적인 표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걸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시오노 나나미가 그 얘기한 카이사르라는 인물에 대한 뭐 정치적 목표랄까 뭐 이런 게 좀 드러나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카이사르의 경우에 예. 그러니까 새 질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네. 정치라고 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국강병이라고 하는 것, 그 팍스 로마나를 통해서 평화라고 하는 것을 이룩한다. 그것은 예. 곧 로마의 번영이자 그곳에 속한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네. 카이사르는 그 전체를 보려고 했고 실제로 추진한 인물이었다라는 네. 게 바로 작가의 평입니다. 아, 그렇군요. 의원님은 또 이제 카이사르를 이제 이렇게 다시 인생 책방을 통해서 지금 다시 화두를 던져 주셨는데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다, 어떤 목표를 갖고 계세요? 저도 욕심이 참 많았습니다. 예.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요. 근데 우선 당장은 지금 너무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힘들고 국가 정책 때문에 강제로 문을 닫게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분들에게는 좀 그에 걸맞게 좀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예. 지금 그게 전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현재로는. 근데 의원님이 이제 20여 년 동안 정치하시고 이제 첫 국회 들어오셨는데 하필이면 들어오셨을 때 의석이 가장 협소할 때 들어오셔서 일하기 참 어려운 어떻게 보면 네. 보수의 위기라고도 네. 할 수 있는데 그 어떻게 그 타개를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선 위기라는 게 또 다른 말로 기회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야말로 원칙과 차근차근 좀 전공법을 펼쳐서 네. 하나하나 국민들 마음을 얻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화려한 개인기, 뭐 플레이 이런 네, 것보다는 가까이 다가가서 원칙을 펴면서 우리 보수가 정말로 국민을 위하고 따뜻한 보수라는 걸 좀 보여주고 국민들 마음을 열게 하고 돌려오면 지난 거기 받지 않습니까? 물론 상대적인 어떤 이유도 있습니다만 그 지난 4.7 보궐선거에 그래도 서울, 부산을 우리에게 이번 대선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차근차근 노력한다면은 아마 국민들이 또 마음을 좀 열어주실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좀 같이 읽고 싶은 사람이 있다. 혹은 좀 내가 이 책을 꼭 이 사람한테는 꼭 추천해주고 싶다는 분들이 계신가요? 역시 그렇겠죠. 우리 지금 이 시대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젊은 청춘들에게 이 책을 꼭 권하고 싶습니다. 청춘들한테. 좀 용기와 희망도 가지고 카이사르 같은 인물의 위대함에 조금 다가가서 스스로도 좀 이런 통찰력과 지성, 예. 지혜를 겸비할 수 있도록 좀 갈고 닦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진영 씨 오늘 네. 고대 로마로 돌아가 본 시간 어땠어요? 카이사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현대에도 이런 카이사르 같은 분이 예. 나타나 주셨으면 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관도리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짜봤거든요. 관도리존, 관심 가져주고 돌봐주고 이해해주고 존중해준다면 그것도 쉽습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좀 따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유행어로 밀고 계신 거예요? 네, 우리 의원님도 관도리존의 의원님이 관도리존. 되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네, 네. 네. 허위평론가 이 책을 좀 네. 요약해 주세요. 이 로마사라는 네. 책을 쓴 독일의 역사가 테오로드 몽젠이라는 사람이 네. 카이사르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로마가 낳은 유일한 창조적 천재. 유일한? 예. 로마의 인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게요. 창조적 천재는 유일합니다. 그런가요? 저는 그 표현을 이 로마인 이야기 카이사르 편 한 줄로 그냥 대신하고 싶습니다. 의원님 이제 경력이 엄청 많으시지만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또 신인이세요. 묵직한 신인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시청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면. 저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국가의 운명을 저는 좌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대는 워낙에 복잡하고 뭐 그렇게 단순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가오는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다가온 대선에서는 많은 후보들 중에 진정으로 조국에 대한 헌신과 역사관, 지성, 통찰력을 겸비한 후보가 누군지 카이사르를 접한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좀 판단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국민의힘의 김희곤 의원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 정말 잘 여무른 정치인을 오늘 만난 느낌이었고 우리 의원님께서 이렇게 시청자들과 자주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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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홍재경입니다.
국회 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다양한 추천 테마 도서를 소개하는 오늘 뭐 읽지? 오늘은 국회 도서관이 선정한 기획도서와 화제가 되고 있는 사회과학 분야 책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주목받고 있는 사회과학 분야 신간을 소개해드립니다. 편견, 소외, 차별은 이미 우리의 안과 곁에 있으며 다양성은 공존을 목표로 해야 한다. 신간 첫 번째 책은 최근 세계적 흐름이자 시대적 요구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 다양성에 대해 탐구한 책입니다. 다름과 어울림 책은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에 소속된 교수, 평론가, 연구자들의 글들을 모은 책인데요. 왜 다양성을 추구해야 하는가가 아닌 어떻게 다양성을 실현할 것인가와 같이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책의 저자들은 강조합니다. 또한 편견, 소외, 차별이 현실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아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공존을 위한 사회적 다양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께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1946년 전후 독일의 생생한 모습을 담은 현장 취재기입니다. 당대 스웨덴에서 주목받고 있던 신예 작가 스티그 다게르만이 직접 목격한 전후 독일의 참상을 소개한 책인데요. 에드거 스노의 중국의 붉은 별, 존 리드의 세계를 뒤흔든 열흘을 잇는 세계 르포 문학의 걸작으로 꼽히는 책이기도 하죠. 니른베르크 전범 재판과 과거 청산, 민주선거가 있었던 1946년의 가을, 전후 독일 전역을 2달간 취재한 스티브 다게르만. 그는 특히 난민, 나치를 지지했던 민간인 연합군에 고용된 사람들까지 독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록했는데요. 1946년 전후 독일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국회 도서관이 특별한 주제를 선정해 엄선한 기획도서 책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글쓰기에 대하여란 주제로 유명 작가들의 작법론을 살펴볼 수 있는 책들을 준비했습니다. 기획도서 첫 번째 책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작품 활동을 펼쳐온 캐나다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 마거릿 애트우드의 글쓰기 강의를 정리한 책입니다. 세계 3대 문학상 중에 하나로 꼽히는 부커상을 2차례 수상하고 매년 유력한 노벨문학상 후보로도 거론되는 마거릿 애트우드 작가의 40년의 작가 경험에서 우러나온 통찰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글은 어디에서 오는가? 작가란 무엇인가? 누구를 위해 글을 쓰는가와 같이 기존의 다른 작법서와는 다른 각도에서 글쓰기를 둘러싼 깊이 있는 질문들을 던지며 자신만의 의견을 정리했죠. 세계적인 문학가 마거릿 애트우드의 글쓰기 강의 내용이 궁금하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글을 쓰는 동안에는 온전히 나 자신에게 푹 빠져보세요. 온전히 나 자신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다음은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 책으로 50만 독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베스트셀러 작가로 자리매김한 정여울 작가의 책, 끝까지 쓰는 용기입니다. 책에는 문학서, 인문서, 여행서를 넘나들며 독자들과 교감해온 정여울 작가가 글을 잘 쓰고 싶지만 시작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조언들이 가득한데요. 글을 쓸 때 궁금한 모든 것들, 매일 쓰며 배우고 느낀 것들, 한 권의 책을 만들기까지 생각해야 할 것들과 같이 매일 글을 쓰며 느꼈던 경험담과 자전적 지필담을 기록하고 있죠. 취재부터 퇴고까지의 한 편의 글을 완성하고 한 권의 저서를 펴내는 과정과 지치지 않고 쓰는 태도에 대해 배워보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궁극적으로 글쓰기란 작품을 읽는 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아울러 작가 자신의 삶도 풍요롭게 해준다. 다음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스티븐 킹이 전하는 글쓰기 전략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쇼생크 탈출, 미저리, 그린마일 등 발표하는 소설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영화로 제작되는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 스티븐 킹의 글쓰기 비결을 제시한 책인데요. 스티븐 킹은 책을 통해 무엇보다도 소설의 목표는 정확한 문법이 아니라 독자를 따뜻히 맞이하여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기가 소설을 읽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게 만드는 유혹행위라고 강조하는데요. 스티븐 킹의 작법론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라면 유혹하는 글쓰기,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 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책과 함께 돌아올게요.